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오늘로 방송 100회를 맞았습니다. 현대사 다큐멘터리가 100회를 맞는 것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 드리워진 금기와 성역의 그림자가 그만큼 크고 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 역사의 갈피에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자 했고, 그 결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우리 현대사의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난 7년의 기록 속에 담긴 고통스러웠던 우리 현대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천착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고 국민을 상대로 그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이 짓밟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30여 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 실미도 특수부대 사건은 한 시대 국가의 실체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버린 국가와 약속을 저버린 국가의 총뿌리를 겨눈 684 특수부대원들. 비극의 진실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죽음의 항거는 계속됐다. 가난을 방치하는 것, 그건 역시 국가의 폭력이었다. 그러나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 시대. 국민에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다. 목숨을 건 마지막 저항은 경제 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됐다. 고요한 산사는 새벽부터 들이닥친 무장 군경의 군합발로 뒤덮였다. 요사체는 물론 법당까지도 예외 없이 수색의 발길이 미쳤다. 절대 권력 앞에 성역이란 없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인권유린의 현장. 사회 정화를 가장해 국민을 정권 안보에 이용한 명백한 범죄였다. 국내 최대의 수용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 그러나 국가의 죄는 오랫동안 은폐됐다. 죄를 지은 상대가 국가이기에 아무도 그 죄를 묻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그늘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분단과 냉전, 독재로 이어진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구속과 억압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넘을 수 없는 분단의 선을 넘나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오로지 정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만 다 죽었어요. 살아올 수가 없어요. 저기 뭐 조국이 있습니까? 저기 뭐 우리를 내팽개치고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몰색 대상은 불량배와 불황자, 사형수 등 이른바 밑바닥 인생들이었다. 그들에게 조국이 내건 약속들은 새로운 삶이었고 희망이었다. 다 해준다 그랬어요. 예, 전부 다. 뭐 정가에 있는 것도 다 말소시켜준다 그랬는데 장관급 대우다.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그때서부터 생은 포기했어요. 내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비밀의 전사 앞엔 죽음보다 가혹한 배반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신질환과 생활고, 사회의 냉대와 감시, 혹하게 했던 국가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국에 의해 비밀 병기로 이용된 뒤 버려진 사람들. 희망은 꺾였고 분노만이 남았다. 개인이라고 누구나 개인이 나를 이렇게 맹길했다 그러면 벌써 같이 갔을 거예요. 그 큰 국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구국의 횃불을 들고 혈연히 일어선 우리 군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회 정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인간 개조시설 삼천교육대. 20여 년 만에 드러난 실상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다. 아, 인간 도설장이 인간 도설장.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 자체를 포기하라. 인간이야, 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개. 내가 오죽이면 구두로 할당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사람들이.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던 현장에 미성년자와 부녀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확딱 뺏기는 게라고 마마 팬티도 안 입히고 확딱 뺏겨갖고 탁탁 밀었는데 이게 인간인가 뭔고 왜 사는 거하고 막상 죽으려고 한 게 저 뒤놓고 온 3살 배기 4살 배기 그 힘 아무것도 안 할 막 그날 저녁 잘 묵고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얘 왜 가니? 그게 가지 마라. 아, 죄 없는데 가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던 날 만에 신체를 받았으니 6만여 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그곳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퇴소자 수는 없었다. 정부 발표 사망자 수는 54명. 그러나 870몇 명인가 850. 이거 7자는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제가 본 것만 그런데. 안매장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이 맞단 말이죠. 희생은 엄청났고 상처는 평생 지속됐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인권 유린의 상처였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때로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건드린 우리 사회의 뇌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넘어서고자 했던 금기와 성역의 핵, 그것은 바로 레드 컴플렉스였습니다. 긴 세월 우리 사회의 침묵과 공포를 강요했던 단어, 레드 컴플렉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해 왔는가에 주목했습니다. 해방 후 이 땅에 처음 들어선 정권은 반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반공, 그것은 민족의 정기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해방 직후 민중들은 친일파 처단의 요구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땅에 친미 반공 정권을 세우려던 미 군정은 친일파 청산을 거부하며 이들을 적극 등용했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동족의 피를 제물로 입신양명을 꾀하던 고문 경찰들은 좌익을 척결해줄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미 군정에게 요긴한 존재였다. 경무부도 그렇고 수도청도 그렇고 전부 당시의 간부들은 친일 경찰 1색이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잡는다. 이게 그 반공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역시 친일 경찰들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고자 했다. 친일파들은 반공의 깃발 아래 재빠른 변신을 도모했다. 독립투사를 잡던 친일 경찰들은 이후 해방 공간에서 좌익 척결의 선봉대로 활약했다. 이들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와해됐다.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했던 단 한 번의 기회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해방공간에서 요인 암살범으로 활약했던 한현우.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송진호 암살에 관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놈 살려줘서는 안 되렵니다. 뒷담장을 넘어서 우리 들어갔습니다.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송진우입니다. 유근배가. 아 그래. 나한테 시당 통치 지지하는 놈을 쏜다. 그리고 우린 나왔거든요. 좌우 이데올로기 혼란기였던 해방정국.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테러에 희생됐다. 테러는 역사의 물줄기마저 바꿔놓았다.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 분열자라는 이름으로 암살됐다. 미 군정 치하 3년은 우익 집단의 전성기였다. 반공의 털을 닦기 위해 미 군정과 이승만은 이들을 적극 비호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서부 학생 준비연맹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직접 잡게 되면은 그 해서 죽이면 뭐 갖다 감을 씌워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진 자를 폭력적 방식으로 처단하는 테러는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질 무수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50년) 전 제주도는 좌익 사상에 물든 붉은 섬으로 알려졌으며 유형의 땅이었고 죽음의 섬이었다. 아버지, 저거 아버지 나 어디가? 우리 동생 찾아줬어. 석진이 찾아줬어, 아버지. 석진이 찾아줬어.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곳을 들춰내는 작업은 이른바 빨갱이 사냥터로 불렸던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유족이었고 섬 전체가 죽음의 현장이었다. 저만 죽이 가서 막 애기들 이만큼 뵌 사람들도 다 죽여불고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어지는 사람 다 쏘아했어요.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걔는 시체는 반 정도는 저 뒤 속에 있다는 거죠. 해방 전국의 혼란기에서 빚어진 비극 제주 4.3 사건. 공식 희생자만 3만여 명. 당시 제주도민의 10명 중 3명에 이르렀다. 소탕이란 말이야 무조건. 빨갱이 놈들은. 제 이놈들 다 죽여도 좋아.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소수의 좌익 무장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목 아래 제주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꺼내야 그 도에 묻어도 할아버지가 또 여자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 내가 산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산 시집은 것 아닙니까? 4.3 때 아들 둘이 눈앞에서 총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예비 검석으로 잡혀가 행방불명된 아들 셋까지 5 아들을 100살이 넘도록 기다리며 살고 있는 윤희춘 할머니. 우리 아기 살아오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자식들 살아오는 거냐 지금? 지금 자식 살아오는 소문이냐? 도랑옥지가 데리고 왔느냐 그? 아기가 오도록 내가 살아야 아기들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할머니의 절규. 이것이 4.3에 남겨진 모습이다. 처참한
대학살의 현장.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무려 20여만 명이었다. 우리 역사 최대의 민간인 학살극 보도연맹 사건. 50년 만에 드러난 진상은 실로 믿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다. 온 산천에다 500몇 명을 늘어놨는데 전부 차지하죠. 전남 광주의 암탉골. 저거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500여 명이 죽어갔다. 나무 토막 쏴서 저거 흙으로 메꾸고 또 하룻밤 저거서 흙으로 메꾸고 저거 했는데 500명이 전국 각지의 학살 현장 취재에만 무려 6개월이 소요됐다. 이 갱도 안에서만 3,500여 명이 죽어갔다. 이곳에선 당시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도 이런 상태입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오세요. 그게 위험해요. 자. 반세기가 지나도록 어둠 속에 방치돼 있던 진실. 그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것이었다. 국민보도연맹. 좌익 인사들을 전향시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다며 국가기관이 만든 반공단체였다. 전쟁이 나자 대한민국은 보호하겠다던 그들 대부분을 총살했다. 인민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것이 학살의 이유였다. 모르고 못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서울 같은 데는 학식이 많으니까 그런 상식을 안 하니까 그 진짜 보도연맹이고 자익이지. 여기는 자익이라고 해서 자식도 모르는데 좀 자익이 된겨. 이장이 그 가입 하락해가지고 다 했는 건데 뭐 그 당시에 그요. 아 모르지요. 뭐 우리가 농사 짓고 있으니 뭐 아무것도 몰라요. 학살은 전국적이었다. 그 시기는 대부분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기 전 아군의 후퇴 직전에 이루어졌다. 6.25 발발에서 8월 말까지 불과 2달 만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최소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비학살자 20만이 넘는 억울한 죽음, 그리고 숨죽여 오열하는 유족들. 침묵의 소리로 그들은 묻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고. 시체들을 매장하기 위해 20명의 포로가 동원됐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포로들의 반응은 독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작적으로 땅바닥을 굴렀고 어떤 이들은 크게 웃으며 서로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생존해 있는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들여다본 수용소의 실상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참혹한 이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도 전쟁은 계속됐다. 포로 수용소, 그것은 굶주림과 추위, 게다가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사륙전의 현장이었다. 남과 북을 위해 총을 들었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은 철조망 안에서도 남과 북을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 자고 일어나면은 지금 이북에 말이죠. 광역기가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그걸 떼고 태극기를 날고 죽여가지고 그 변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선 거기다 해서 이제 버린 거예요. 휴전협정은 이들의 운명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자유송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진영으로 포로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전향 공작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사륙으로까지 이어졌다. 포로 송환 협상이 2년여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실제 전쟁터에선 포로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다. 이념 전쟁의 병기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혀졌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이념이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50년 넘게 백발이 되도록끔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죽기까지 가족 한 사람도 못 만나고 가족 소식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도대체가 어dim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옥이 지옥입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레드 컴플렉스. 그것은 학살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며 죽음과 공포의 단어로 깊이 각인됩니다. 간첩, 용공, 좌경, 빨갱이란 주홍글씨의 위력은 막강했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는 역대 정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한 국가 발전의 기회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간첩이란 오명 아래 현대사의 고비에서 치열하게 살던 당대의 정치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평화통일과 민중정치를 표방하던 혁신계의 거목 조봉암. 그는 5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죽산 조봉암. 그는 이승만의 강력한 정적으로 부상한 순간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4.19) 이후 새롭게 태동하던 혁신계는 또 한 번 처형을 당한다. 조봉암의 뒤를 잇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그를 사형대로 보낸 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였다. 강력한 반공 정권을 원하던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박정희는 혁신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보수 대 혁신의 건전한 대결 풍토. 두 번의 기회를 우리는 그렇게 잃었다. 나를 빨갱이로 보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밉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빨갱이로 몰리는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박정희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순 반란 사건 후 대대적인 숙군에서 군내 남로당 동지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살아남은 바 있는 박정희. 남로당의 군사 총책이라는 자신의 전력에 대한 사상 시비를 피하려면 또 한 번 희생양이 필요했다. 황태성이 그 희생양이 됐다. 북한의 밀사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공안 사건의 서막이었다. 권력을 잡은 후엔 더욱 강력한 반공 정책이 필요했다. 이승만이 반공의 털을 닦았다면 군사정부는 이 땅의 반공을 더욱 강고히 만든 정권이었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고개를 들 때면 어김없이 간첩단 사건이 찾아왔다. 학생운동권의 투쟁의 파고가 높아가던 85년에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들에겐 민중폭력혁명 투쟁으로 남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죄목이 붙여졌다. 김성만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98년 자유의 몸이 됐다. 13년 2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한 번 새겨진 간첩이란 주홍 글씨는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증거를 내야 간첩이 되는 거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들은 결코 간첩이 아닙니다. 그들은 80년대의 그 암울한 시절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던 순수한 학생 또는 시민들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권력과 결탁한 언론이 지원 사격을 맡았다.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벌이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받았고 MBC, KBS 등 각 방송사마다 도산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특집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순한양 같은 근로자들은 급기야는 흉기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폭력 집단이 되는가 하면 이 도시산업 화면은 적나라했다.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연상시키는 빨간색을 덧입힌 것이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농성하지 않았는데 우린 뭐 투쟁하지 않았는데 근데 방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가서 빨갱이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시골에서. 도산, 즉 도시산업선교회는 국가가 그들의 삶을 방치할 때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종교단체였다. 그를 통해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배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권한일체가 만들어낸 마녀 사냥의 위력은 컸다. 빨갱이란 악에 찍힌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들은 경찰 감시의 대상이 됐다. (1995년 8월 15일) 간첩죄로 4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 좌익수 3명이 석방됐다. 세계 최장 기수 김선명도 이날 출소했다. 사회에서 깡패짓 터던 사람들을 큰 방에다 집어넣고 우리 선생들을 하나하나 갖다 놓고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죽이고 이따가 재밌었어요.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이 지배하는 땅에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 전향 공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진 살인적인 테러와 고문은 인간의 양심마저 바꾸도록 강요했다. 싹 다 그냥 때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고립해서 그래도 이게 전향들을 안 하거든. 이렇게도 전향을 안 해. 이게 이렇게 괴롭히면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향을 안 해. 그다음에는 물고문으로 들어갔잖아요. 물고문.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저촉됐다. 그래서 감옥살이 한다. 시킨다.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든 감옥살이 시키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사상까지 바꾸라? 감옥에 그냥 가둬놓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상까지 바꾸라고? 그 무지막지한 테러를 하고 죽음으로 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한 시대의 야만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 인정하는 건 너희들 자유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난 공산주의다 아니야, 공산주의 그다음 민주주의다 이런 건 너한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건 내 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은 자유라고 하는 그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묻지 말라고. 살인적인 전향 공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알려진 이만도 11명.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살아나온 후에도 보안 관찰이란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시는 계속됐다. 각종 사상 관련 법들은 반공의 총과 칼이 되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 위대한 부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청자 여러분, 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기 만수대 언덕에서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한 11년 전의 여름, 이른바 조문 파동은 반세기 넘도록 다져진 레드 콤플렉스가 일순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동상 앞에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의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김정일 세수 광조 연합해서 박살내자! 박살내자! 그러한 감정은 뿌리 깊은 것이었다. 국회의 발언에서 시작한 조문 파동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경찰은 도망가는 학생들을 추격해 도서관 안까지 뛰어들었다. 취임 초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던 정부까지 강경방침으로 돌아선다.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에 입당해서 남조선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많이 만났습니다. 화학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떨 때 사상적인 서방질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면서도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일하고 같이 MT도 같이 하고 걔한테 그러니까 가보라고 질문만 자꾸 하지 말고 참 자네는 뭐 잘 몰라서 묻나 안 그러면 그 주사파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대대적인 메카시즘 열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전 사회에 주사파 색출 바람이 불었다.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화해의 훈풍이 불었던 94년 여름의 조문 파동은 남과 북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려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를 통틀어서 양키 고홈이란 구호가 없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맺었고 그 후 한국 격동 반세기의 장막 뒤엔 늘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 전 기간에 걸쳐 우리는 미국의 두 얼굴 중 한쪽 면만을 보기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미국이라는 성역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60년은 곧 미국과의 조우 60년이었다. 미국.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함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반공의 수호자, 혈맹이란 이름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직접 학살하기도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세균전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어떤 의혹도 공산주의자의 음모가 됐던 시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미국의 비인도적 전쟁 범죄는 역사의 수면 아래 묻어둬야 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던 군사정권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자국의 여성을 동원했다. 한국 속의 미국 기지초는 한미동맹의 뒷모습이 담긴 슬픈 자화상이었다. 굳건한 동맹. 그것은 한국을 오랫동안 반미의 무풍지대로 만든 금기의 단어였다. 최초의 반미적 행동이 터져나온 건 1982년. 광주항쟁을 학살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안정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범인은 일군의 대학생들이었다. 소위 혈맹의 나라라고 불리운 미국 공간에 불을 지른 이 사건은 온 나라 안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건물 전체를 방어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상징적 방어. 미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최초의 공격. 이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표방하던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그 시발점은 80년 5월의 광주였다. 미국은 학살을 방조하고 그 정권을 인정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 한국 민중을 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당사자인 전두환을 이렇게 불러서 그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광주와 미국, 광주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 것을 극명히 드러나는 예다. 세계라도 알리자. 세계라도 우리 이 남한에 적어도 미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 그러나 정권은 이들을 좌경 불순분자로 몰아붙였다. 반미는 곧 친북이고 용공이었던 시대. 미국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돌아왔다. 그 깊은 바닷속에 최후 진술이었을 텐데 정말 우리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맞고 져야 될 책임은 지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어떤 전환의 계기를 삼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 민문화원 사건, 제3의 부산 민문화원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격동의 시대, 한국 정치를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미국. 반공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를 자임하던 미국은 스스로 그 지지를 거둬들였다. The American command on the army side wanted no problems in the political side because they had a war to fight. They just wanted stability. And whether Rhee was a proper Democrat or not didn't matter to the military. They just wanted stability. 결정적 계기는 전쟁 막바지. 미국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전에서 손떼기를 원한 반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구호로 전 국민을 동원한 휴전 반대 시위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방공포로 석방 등 단독 행동도 불사했다. 미국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은 극비리의 이승만을 견제하고 한국군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비상계획에 돌입했다. 플랜 에버레디. 그 골자는 유엔군을 동원한 군 장악과 반항할 경우에 이승만 체포였다. 언제든 가동될 준비가 돼 있던 군사작전.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4.19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그리고 1년 후에 5.16. 미국은 4.19 때와는 달리 군사 쿠데타에 대해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다. 에버레디 플랜의 핵심은 이승만을 제거한 후 한국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자국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면 일국의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제3세계 지배 전략. 한국에선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7년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유효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 두 가지 중요한 화두는 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올해 방송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변화한 현실과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느냐, 자본주의를 넘어선 그걸 극복한 사회는 없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80년대에 그들은 위장 취업자라 불렸다. 80년 광주를 겪은 이후 기존의 민주화 운동만으로는 군사정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규모의 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합법적인 노조 활동마저 용납되지 않던 시대. 돌아온 건 정권의 강도 높은 탄압이었다. 그들에겐 조직이 필요했다. 사상이 엄격하게 통제되던 80년대 중반.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밀 정치 조직 인민노련이 결성됐다.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공안 당국의 집중 표적이 되어 대대적인 탄압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Lenin-Denkmäler erinnern überall in der Sowjetunion.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무장, 그 틀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렸던 거죠. 그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죠. 오랜 실험과 모색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제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지난 반세기 최대의 금기였던 이름 진보 세력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 대통령 각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연회실. 입구 쪽 시신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놀란 순간에 그 차지철
돌발 행동인데 이게 돌발 행동인데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 민주투사가 됩니까?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각오는 돼 있겠지?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총장과 2차 당보도 와 있다. 오늘 결행한다. 각하도 포함됩니까? 그래. 오늘은 그 경호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안 돼. 보안이 샌다. 똑똑한 놈으로 2-3명 준비시켜. 그럼 30분만 주십시오. 30분이란 시간은 박정희와 김재규의 운명만을 바꾼 게 아니었다. 현대사의 중요한 한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배제돼 왔다. 11.6 궁정동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재구성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이런 행동이 있다면 나는 다시 한다. 또 하겠다.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 육군 만세, 꽝꽝.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2차 대전 중 일본이 극비리에 원폭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일본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곳은 이화학연구소. 그러나 동경 대공습으로 핵 개발 무대를 옮겨야 했다. 일본이 원폭 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은 북한의 흥남 지방. 핵무장을 향한 일본의 야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상황. 평상시에는 전력이지만 전쟁이 나면은 이것은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준핵 보유국입니다. 핵의 비극을 체험한 세계 유일의 나라 일본. 6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평화 대신 핵무장을 꿈꾸며 한반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다고 얘기하자면 일본이 핵무장했을 때 끼치는 영향은 거기에 제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미국. 그들 또한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년의 대장정이 마지막으로 던진 화두는 오늘 우리의 최대 현안 북핵이었다. That information had indicated that North Korea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f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미국. 그러나 북한 측의 얘기는 달랐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주사에게 농축 우라늄 방법에 의한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이 모호한 한마디가 가뜩이나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가진 미국의 강경파에게 빌미가 됐다. 2차 북핵 위기, 그것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걸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위기는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는 좀 더 후에 일어났겠지만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중단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완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핵전쟁 책동을 뒷부시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미 관계. U.S. military has drawn up plans for a possible and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To be sure, in our world, there remain outposts of tyranny. 우리 핵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위기 탈출의 물꼬를 튼 건 남과 북의 대화였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재확인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이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뭔가를 벌여야 할 때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지난 7년간 해왔던 작업은 말을 듣고 말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져온 파장과 변화는 컸습니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 금기와 성역 또한 깨지기 시작했고 역사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들은 말을 넘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말은 과거의 일을 증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원한을 풀고 역사의 굽은 곳을 바르게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함께 미래를 쌓아가는 화해의 길에 우리의 말이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때로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건드린 우리 사회의 뇌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넘어서고자 했던 금기와 성역의 핵, 그것은 바로 레드 컴플렉스였습니다. 긴 세월 우리 사회의 침묵과 공포를 강요했던 단어, 레드 컴플렉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해 왔는가에 주목했습니다. 해방 후 이 땅에 처음 들어선 정권은 반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반공, 그것은 민족의 정기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해방 직후 민중들은 친일파 처단의 요구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땅에 친미 반공 정권을 세우려던 미 군정은 친일파 청산을 거부하며 이들을 적극 등용했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동족의 피를 제물로 입신양명을 꾀하던 고문 경찰들은 좌익을 척결해줄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미 군정에게 요긴한 존재였다. 경무부도 그렇고 수도청도 그렇고 전부 당시 간부들은 친일 경찰 일색이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잡는다. 그러니까 그 반공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역시 친일 경찰들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고자 했다. 친일파들은 반공의 깃발 아래 재빠른 변신을 도모했다. 독립투사를 잡던 친일 경찰들은 이후 해방 공간에서 좌익 척결의 선봉대로 활약했다. 이들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와해됐다.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했던
단 한 번의 기회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해방공간에서 요인 암살범으로 활약했던 한현우.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송진우 암살에 관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놈 살려줘서는 안 되렵니다. 담장을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공안 당국의 집중 표적이 되어 대대적인 탄압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Lenin-Denkmäler erinnern überall in der Sowjetunion.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무장, 그 틀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렸던 거죠. 그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죠. 오랜 실험과 모색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제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지난 반세기 최대의 금기였던 이름 진보 세력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 대통령각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연회실. 입구 쪽 시신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놀란 순간에 그 차지철 씨 여기 손목에 구멍이 뻥 난 걸 봤어요. 돌발 행동인데 이게 돌발 행동인데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 민주투사가 됩니까?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각오는 돼 있겠지?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총장과 2차 당보도 와 있다. 오늘 결행한다. 각하도 포함됩니까? 그래. 오늘은 그 경호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안 돼. 보안이 샌다. 똑똑한 놈으로 2-3명 준비시켜. 그럼 30분만 주십시오. 30분이란 시간은 박정희와 김재규의 운명만을 바꾼 게 아니었다. 현대사의 중요한 한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배제돼 왔다. 11.6 궁정동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재구성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동상 앞에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위선자들이 속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김정일 세수왕조 연합해서 박살내자! 박살내자! 그러한 감정은 뿌리 깊은 것이었다. 국회의 발언에서 시작한 조문 파동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경찰은 도망가는 학생들을 추격해 도서관 안까지 뛰어들었다. 취임 초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던 정부까지 강경방침으로 돌아섰다.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에 입당해서 남조선을 적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많이 만났습니다. 화학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떨 때 사상적인 서방질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면서도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일하고 같이
MT도 같이 하고 켄트 그러니까 가보라고 질문만 자꾸 하지 말고 참 자네는 뭐 잘 몰라서 묻나 그러면 그 주사파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대대적인 메카시즘 열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전 사회에 주사파 색출바람이 불었다.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화해의 훈풍이 불었던 94년 여름의 조문 파동은 남과 북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려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를 통틀어서 양키 고홈이란 구호가 없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맺었고 그 후 한국 격동 반세기의 장막 뒤엔 늘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 전 기간에 걸쳐 우리는 미국의 두 얼굴 중 한쪽 면만을 보기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남로당의 군사 총책이라는 자신의 전력에 대한 사상 시비를 피하려면 또 한 번 희생양이 필요했다. 황태성이 그 희생양이 됐다. 북한의 밀사를 간첩으로 몰아 사용시킨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공안 사건의 서막이었다. 권력을 잡은 후엔 더욱 강력한 반공 정책이 필요했다. 이승만이 반공의 털을 닦았다면 군사정부는 이 땅의 반공을 더욱 강고히 만든 정권이었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고개를 들 때면 어김없이 간첩단 사건이 찾아왔다. 학생운동권의 투쟁의 파고가 높아가던 85년에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들에겐 민중폭력혁명 투쟁으로 남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죄목이 붙여졌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98년 자유의 몸이 됐다. 13년 2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한 번 새겨진 간첩이란 주홍 글씨는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증거를 내야 간첩이 되는 거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들은 결코 간첩이 아닙니다. 그들은 80년대의 그 암울한 시절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던 순수한 학생 또는 시민들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는 노동자를 탄압하는데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권력과 결탁한 언론이 지원 사격을 맡았다.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벌이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받았고 MBC, KBS 등 각 방송사마다 도산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특집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순한양 같은 근로자들은 겁기하는 게다가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사륙전의 현장이었다. 남과 북을 위해 총을 들었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은 철조망 안에서도 남과 북을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 자고 일어나면은 지금 이북에 말이죠. 광역기에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그걸 떼고 태극기를 달고 죽여가지고
그 변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선 거기다 해서 이제 버린 거예요. 휴전 협정은 이들의 운명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자유 송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진영으로 포로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전향 공작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사륙으로까지 이어졌다. 포로 송환 협상이 2년여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실제 전쟁터에선 포로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다. 이념 전쟁의 병기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혀졌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이념이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50년 넘게 백발이 되도록끔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죽기까지 가족 한 사람도 못 만나고 가족 소식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도대체가 어dim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옥이 지옥입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레드 컴플렉스. 그것은 학살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며 죽음과 공포의 단어로 깊이 각인됩니다. 간첩, 용공, 좌경, 빨갱이란 좋은 글씨의 위력은 막강했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는 역대 정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한 국가 발전의 기회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간첩이란 오명 아래 현대사의 고비에서 치열하게 살던 당대의 정치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평화통일과 민중정치를 표방하던 혁신계획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려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를 통틀어서 양키 고 홈이란 구호가 없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맺었고 그 후 한국 격동 반세기의 장막 뒤엔 늘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 전 기간에 걸쳐 우리는 미국의 두 얼굴 중 한쪽 면만을 보기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미국이라는 성역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60년은 곧 미국과의 조우 60년이었다. 미국.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함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반공의 수호자, 혈맹이란 이름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직접 학살하기도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과 중국은 돌연 충격적인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세균전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어떤 의혹도 공산주의자의 음모가 됐던 시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미국의 비인도적 전쟁 범죄는 역사의 수면 아래 묻어둬야 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던 군사정권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자국의 여성을 동원했다. 한국 속의 미국 기지초는 한미동맹의 뒷모습이 담긴 슬픈 자화상이었다. 굳건한 동맹. 그것은 한국을
오랫동안 반미의 무풍지대로 만든 금기의 단어였다. 최초의 반미적 행동이 터져나온 건 1982년. 광주항쟁을 학살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안정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범인은 일군에 진 살인적인 테러와 고문은 인간의 양심마저 바꾸도록 강요했다. 싹 다 그냥 때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고립하다가 그래도 이게 전향들을 안 하거든. 이렇게 해도 전향을 안 해. 이게 이렇게 괴롭히면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향을 안 해. 그다음에는 물고문으로 들어갔잖아요. 물고문.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저촉됐다. 그래서 감옥살이 한다. 시킨다.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든 감옥살이 시키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사상까지 바꾸라? 감옥에 그냥 가둬놓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상까지 바꾸라고? 그 무지막지한 테러를 하고 죽음으로 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한 시대의 야만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날 뭐라 인정하는 건 그건 자유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난 공산주의다 아니야, 공산주의 그다음 민주주의다 이런 걸 너한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건 내 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은 자유라는 그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묻지 말라고. 살인적인 전향 공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알려진 이만도 11명.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살아나온 후에도 보안 관찰이란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시는 계속되다. 각종 사상 관련 법들은 반공의 총과 칼이 되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 위대한 부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청자 여러분, 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기 만수대 언덕에서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한 11년 전의 여름. 이른바 조문파동은 반세기 넘도록 다져진 레드 콤플렉스가 일순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동상 앞에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위선자들이 속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초의 반미적 행동이 터져나온 건 1982년. 광주항쟁을 학살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안정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범인은 일군의 대학생들이었다. 소위 혈맹의 나라라고 불리운 미국 공간에 불을 지른 이 사건은 온 나라 안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건물 전체를 방어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상징적 방어. 미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최초의 공격. 이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표방하던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그 시발점은 80년 5월의 광주였다. 미국은 학살을 방조하고 그 정권을 인정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 한국 민중을 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당사자인 전두환을 이렇게 불러서 그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대접을 하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광주와 미국, 광주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 것을 극명히 드러나는 예다. 세계라도 알리자. 세계라도 우리 이 남한에 적어도 미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 그러나 정권은 이들을 좌경 불순분자로 몰아붙였다. 반민은 곧 친북이고 용공이었던 시대. 미국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돌아왔다. 그 깊은 바닷속에 최후 진술이었을 텐데 정말 우리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맞고 져야 될 책임은 지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어떤 전환의 계기를 삼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 민문화원 사건, 제3의 부산 민문화원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사파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대대적인 메카시즘 열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전 사회에 주사파 색출 바람이 불었다.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화해의 훈풍이 불었던 94년 여름의 조문 파동은 남과 북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려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를 통틀어서 양키 고홈이란 구호가 없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맺었고, 그 후 한국 격동 반세기의 장막 뒤엔 늘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 전 기간에 걸쳐 우리는 미국의 두 얼굴 중 한쪽 면만을 보기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미국이라는 성역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60년은 곧 미국과의 조우 60년이었다. 미국.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함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반공의 수호자, 혈맹이란 이름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직접 학살하기도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과 중국은 돌연 충격적인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세균전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어떤 의혹도 공산주의자의 음모가 됐던 시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미국의 비인도적 전쟁 범죄는 역사의 수면 아래 묻어둬야 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던 군사정권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자국의 여성을 동원했다. 한국 속의 미국 기지초는 한미동맹의 뒷모습이 담긴 슬픈 자화상이다. 이거 자유이지. 여기는 자유이라고 해서 자작도 모르는데 지금 자유이 된겨. 이장이 그 가입하라 해가지고 다 했는 건데 뭐 그 당시에 그. 아 모르지요. 뭐 우리가 농서적 것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학살은 전국적이었다. 그 시기는 대부분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기 전 아군의 후퇴 직전에 이루어졌다.
6.25 발발에서 8월 말까지 불과 2달 만에 학살된 보도 연맹원은 최소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비학살자 20만이 넘는 억울한 죽음, 그리고 숨죽여 오열하는 유족들. 침묵의 소리로 그들은 묻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고. 시체들을 매장하기 위해 20명의 포로가 동원됐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포로들의 반응은 독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작적으로 땅바닥을 굴렀고 어떤 이들은 크게 웃으며 서로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생존해 있는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들여다본 수용소의 실상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참혹한 이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도 전쟁은 계속됐다. 포로 수용소, 그것은 굶주림과 추위, 게다가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사륙전의 현장이었다. 남과 북을 위해 총을 들었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은 철조망 안에서도 남과 북을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 자고 일어나면은 지금 이북에 말이죠. 광역기가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그걸 떼고 태극기를 날고 죽여가지고 그 변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선 거기다 해서 이제 버린 거예요. 휴전 협정은 현대사의 중요한 한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배제돼 왔다. 11.6 궁정동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재구성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이런 행동이 있다면 나는 다시 한다. 또 하겠다.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 육군 만세, 꽝꽝.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2차 대전 중 일본이 극비리에 원폭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일본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곳은 이화학연구소. 그러나 동경 대공습으로 핵 개발 무대를 옮겨야 했다. 일본이 원폭 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은 북한의 흥남 지방. 핵무장을 향한 일본의 야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상황. 평상시에는 전력이지만 전쟁이 나면은 이것은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준핵 보유국입니다. 핵의 비극을 체험한 세계 유일의 나라 일본. 6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평화 대신 핵무장을 꿈꾸며 한반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다고 얘기하자면 일본이 핵무장했을 때 끼치는 영향은 거기에 제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미국. 그들 또한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년의 대장정이 마지막으로 던진 화두는 오늘 우리의 최대 현안 북핵이었다. That information had indicated that North Korea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f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북한의 핵 보유에게 돌입했다. 플랜 에버레디. 그 골자는 유엔군을 동원한 군 장악과 반항할 경우에 이승만 체포였다. 언제든 가동될 준비가 돼 있던 군사작전.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4.19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그리고 1년 후에 5.16. 미국은 4.19 때와는 달리 군사 쿠데타에 대해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다. 에버레디 플랜의 핵심은 이승만을 제거한 후 한국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자국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면 일국의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제3세계 지배 전략. 한국에선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7년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유효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 두 가지 중요한 화두는 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올해 방송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변화한 현실과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느냐, 자본주의를 넘어선 그걸 극복한 사회는 없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80년대에 그들은 위장 취업자라 불렸다. 80년 광주를 겪은 이후 기존의 민주화 운동만으로는 군사정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규모의 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합법적인 노조 활동마저 용납되지 않던 시대. 돌아온 건 정권의 강도 높은 탄압이었다. 그들에겐 조직이 필요했다. 사상이